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진희입니다. 네, 저희는 요한네스 힐슈베르거의 서양 철학사 3권 고대와 중세편 읽고 있고요. 2편 중세철학 제2장 스콜라 철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페트루스 아벨라르두스를 지난 시간에 다뤘었는데 마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요번에 이어서 한번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희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네, 해주시죠. 네,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27페이지 새로 시작하는 문단이고요. 그의 해결이라고 작은 제목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에 관한 그의 독자적인 해결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벨라르두스의 이론들과 앞서서 비렐름과의 논쟁을 정리하면서 아벨라르두스 또는 아벨라르라고 되어 있는 이 사람의 해결 혹은 논의, 정리 이런 것들을 시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항상 개별적인 것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개별적인 사물에 관해서만 진정으로 알 수가 있다. 보편적인 개념이란 억견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들이 어떤 도시에 관해 일정한 생각을 가지는 일이 자주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도시 자체를 보면 생각이 희미하고 정확하지 못하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 예시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당장 우리가 떠올려 봐도 그렇구나라고 지나갈 수는 있는데 사실 여러모로 걸리는 게 많아요. 우리의 인식 체계부터 시작해서 기억이나 판단까지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단순하게 예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감각적으로 지각될 수 없는 내적인 형상들도 이와 같다고 생각한다라고 꺽쇠로 묶여져 있고요. 그래서 보편 개념은 참된 지식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네, 여기서는 그의 해결이라고 되어 있는 이 지점, 그 아벨라르의 생각이겠죠. 이 보편 개념이란 오히려 혼란된 생각이다. 우리들은 이 보편 개념을 단순한 말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사물의 내부를 아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이 사물의 내부에 관한 지식은 신만이 가지고 있다. 인간은 외부적인 것, 즉 여러 가지 속성에만 얽매여 있으며 이것들의 도움을 빌어서 사물에 관한 어떤 것을 말하려고 애쓴다. 그러나 인간이 말하는 것은 주관적인 의미의 내용을 넘어설 수가 없다. 우리들이 사물의 확정 혹은 추상하여서 보편적인 개념에 끼워 넣는 것은 항상 우리들의 태도와 주의에 좌우되므로 이 의미 내용은 주관적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점잖게 보편적인 것을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보편 개념은 그저 지성 안에만 있고 보편 개념과 더불어 주어져 있는 본질이란 인간의 정신의 산물이고 존재에 관계되는 것은 아니다. 네, 여기까지가 되게 생각할 바, 얘기할 바가 되게 많은데요. 일단 해당 페이지까지만 읽어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근래에 한 영국인의 말을 듣는 것처럼 생각된다. 이런 이론들이 이제 너무 낡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읽었어도 되게 괜찮다, 세련된 이론이다, 생각이다라고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해 놓은 것 같은데요. 이런 이론들이 혁명적이라는 것은 바로 그 다음에 이제 혁명적이라는 그 생각이 읽히죠. 이건 이제 힐시베르거의 논의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고려할 때 분명해진다. 플라톤과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의 보편 개념, 보편 이념, 이데아 이런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었고 지식과 진리의 기초였다. 또 아리스토텔레스와 보에티우스에게는 추상작용, 주관적인 태도, 범위 안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상의 내적인 형식을 재현하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진료와 형상, 조각가 이런 논의도 했었죠. 이 보편적인 형식이 다시 지식의 대상으로 되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진다는 뜻이죠. 이어서 토마스 아퀴나스도 하면서 아직 나오지 않은 얘기까지도 힐시베르거가 덧붙이고 있어요. 우리들이 인식하는 것은 모두 우리들의 정신에 고유한 형식들에 알맞춰 인식된다고 하는 원칙을 굳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존재의 원문이라고 하는 이런 우리의 언어로 번역해서 읽지만 이것이 또다시 한국어로 또 번역이 됐지만 우리들이 그것을 어느 언어로 번역하든지 간에 이 원문은 여전히 같은 원문으로서 남아있게 된다. 그것이 100% 다 번역이 잘 됐다라는 뜻과는 별개인 것 같아요. 우리들은 우리들의 말이나 우리들이 구성한 것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원문을 읽기도 한다. 그러나 아벨라르두스의 견해는 이와 다르다. 여기서의 예시 그리고 아벨라르두스의 견해가 한 번 더 정리가 됩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이미 자연이 우리들에게 말을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자연에 관하여 말을 하고 그것도 우리들의 주관적인 태도에 따라 말을 한다는 것이다. 여하튼 우리들이 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존재에 관한 억견이다. 우리들은 근대에 와서 말해지고 있는 것처럼 존재를 창조해내지도 않고 존재를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벨라르두스는 실제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유명론적으로 들리는 이 말들은 그것들이 14세기나 그 이후에 뜻했던 것과는 다른 뜻을 지니고 있다. 언제나 아벨라르두스가 논리학자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만 한다. 우리가 처음에 지적했던 부분이죠. 아벨라르두스 하면은 논리학 이렇게 또는 토론술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고 했는데 그 맥락 안에서의 보편인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되는지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헬시베르거도 마지막에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 해에 있어서는 설사 아벨라르투스가 어떠한 억견에 있어서 주관적인 요소들을 인정함으로써 그 시대를 앞질러 갔다 하더라도 역시 중세인임에는 틀림이 없다. 약간의 한계점이 있다는 얘기로 들리고요. 원칙적인 점에 있어서 이 변증법론자도 이 시대의 그리스도 정신에 충실했고 신앙은 합리화되지 않는 것으로서 신앙 고백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끝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여기서는 조금 이 말을 왜 했나 잘 모르겠어요. 현실적인 인간과 이제 실제로서 존재하는 살아가는 생활 양식으로서의 인간과 학자로서의 인간 좀 다른 캐릭터를 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 사람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중세 시대를 살고 있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겠죠. 마지막에 말을 읽으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면 나는 바오로에게 배척받는 철학자도 그리스도에게 경원당하는 아리스토텔레스도 되고 싶지 않다라고 인용을 여기 넣고 있습니다. 뭐 그랬겠죠. 네, 뭐 나쁜 사람 되고 싶은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527페이지 그의 해결에 대한 부분이고요. 힐시베르거의 논의와 더불어서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이후까지도 연결되는 이 지점이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첨언해 주실까요? 이게 근대성이랄까? 이제 철학이 뭐 발전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생각이 이게 뭔가 기존에 갖고 있던 플라톤적인 그 사유, 이데아적인 사유로부터 이제 변화해가는 그거를 이제 반박하고 하면서 전진해 나가는데 근대로 점점 오고 있는데 이게 그래서 실제론에 맞서서 플라톤의 실제론에 맞서서 유명론의 유명론은 우리가 보편이라 생각하는 게 억견이다. 그거는 혼란된 생각이다. 만약에 이데아를 두고 한번 거칠게 이데아를 비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데아는 억견이야. 그건 네 의견이지. 그건 혼란된 생각이고 주관적인 의미 내용일 뿐이야. 만들어진 것이고 너의 지성 안에만 있어. 정신의 산물이야.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반박을 하는 거죠. 이런 거 이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함으로써 기존에 있던 권위가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런가? 나 생각해 보니까 유명론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혼란스러웠겠죠. 당시에는 실제론이 절대적이었으니까. 이런 권위를 흔드는 거. 그러니까 되게 저는 그래서 당시에 살았어도 유명론의 입장을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론이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그걸 한 번쯤 흔들어 주고 이제 무너뜨릴 필요가 있는 거죠, 권위 자체를. 그래야 인제 인간의 사유랄까? 철학이 발전하고 성숙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요게 인제 근대로 가는 어떤 또 하나의 디딤돌이지 않았나. 유명론 요런 견해가요. 고런 생각이 듭니다. 네. 보편과 개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네. 만약에 보편적인 어떤 개념이 우리가 머릿속에든 뭐 어떻게든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개별로서 보여지지 않더라도 아니면 우리가 말을 하지 않는 개념으로서 가지고 있는데 그 개별에 상응하는 어떤 것이 없어져도 보편은 그대로 존재하는가? 이게 사실은 저는 가장 큰 질문이었어요. 이 챕터를 읽어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표적으로 그러니까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보편에 상응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도요새인가요? 도요새인가? 예 도요새가 지금 없잖아요.
다 멸종돼 가지고 없는 아니 공룡이라는 게 낫겠다. 공룡은 지금 없어요. 없는데 당시에는 있었죠. 그럼 공룡이 다 멸종해 버리면 공룡이라는 개념 어떤 보편도 없어지는가 요런 질문인 거죠. 근데 공룡은 실제 했는데 지금 없지만 외계인이라 그러면 외계인은 실제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우주상에. 근데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개념이죠. 뭐 반지의 제왕이라는 판타지 소설에 뭐 엘프는 확실히 없죠. 그건 전적으로 인간이 창조해낸 어떤 종족이니까요. 그럼 엘프와 외계인과 공룡들은 그건 뭐냐 이런 질문인 거죠. 일단 그럼 맞아요. 근데 네. 대답해 주신 그런 예시로 네. 제가 다른 질문을 또 만들어냈어요. 예. 이게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해서 뭐 이데아 뭐 존재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부르는 낱말이 있다고 해서 그 낱말이 그 본질 자체는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이 첫 번째로는 들었고요. 그리고 그 낱말이 없어져도 그 본질에 대한 생각이나 관념은 계속 남아있을 것인가 아닌가 이에 대한 질문을 저는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르는 이름이 없어졌다. 인간이 사유를 한다는 건 철학이 그렇죠. 단어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물론 이제 이미지만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공유가 안 되잖아요. 뭔가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걸 설득하고 인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필수적인데 물론 그림이나 뭐 음악 이것도 어떤 언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건 너무 추상적이고 좀 보편적으로 이해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각자 느낌이 다르니까요. 근데 어쨌든 철학이 언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인제 공유된 어떤 뭔가 공통의 어떤 사고 틀을 가져갈 수 있는 그게 인제 언어가 거의 유일하지 않나. 그래서 어쨌든 언어를 갖고 우리는 사유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언어의 생각이 많이 따라가고 잘 정리가 안 되네요. 요 정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언어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예. 만약에 인간이라면 인간이라는 단어, 예예. 낱말은 실제하죠. 그죠. 그런데 인간이라는 본질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사실 아. 그 본질은 실제하지가 않죠. 음.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뭘까라고 하면 우리 생각을 얘기하기도 좋은데 만약에 아벨라르두스라면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아벨라르였다면 이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까라고 하면 얼추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음. 부정했겠죠. 그래서 이 본질 혹은 우리가 실제로서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의 본질은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도 제대로 완벽하게 일치시켜서 표현할 수 있는 낱말이나 언어가 없는데 근데도 보편자는 있다고 믿니? 너는 바보니? 뭐 이렇게 그냥 정말 단순하게 그런 논의로서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아마 다양한 다른 질문들로 파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논의가 상당히 큰 논의이고 여기서 끝나면 또 안 되는 그런 논의라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죠. 어떤 특정한 것을 지칭하거나 부르거나 하는 이름이나 낱말 언어는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인간으로 얘기를 했죠. 인간 자체의 본질은 실제하지 않는다. 이 연결 자체가 사실은 유명론과 실제론에 대한 어떤 각각의 관점들을 모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접점인 것 같고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이 문제 의식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긴 해요. 네, 맞아요. 예, 본질에 대해서 칸트도 그렇고 계속 이후의 철학자들도 이게 진짜 있는 게 뭐냐, 본질이 뭐냐 이런 것들 왜 서양인들의 사고 방식인지 몰라도 그런 걸 끈질기게 묻더라고요. 요런 것들을 철학자마다 어떻게 답을 내리는지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요런 걸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윤리학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벨라르두스 529페이지 윤리학이고요. 아벨라르두스의 윤리적인 사고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가치를 지닌 윤리적인 행위가 여기서는 이제 어떤 것이 윤리적인 행위고 어떤 것이 도덕인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가치를 지닌 윤리적인 행위. 이게 뭔지부터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 가치를 가진 윤리적인 행위가 삶의 의지, 심정과 자유에서 생긴다는 사실은 교부학에게 있어서는 자명한 것이었으나 아벨라르두스 이전의 시대에게 다 잊혀지고 있었다. 이 문장 자체가 사실은 되게 심오하죠. 가치를 지닌 윤리적 행위는 우리에게 지금 오늘날 무엇일까요? 도덕인가? 도덕일 수도 있겠고요. 법을 잘 지키는 것일 수도 있겠고 그거 외에 윤리는 더 큰 이야기니까 뭐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뭐 주어진 시간에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 아니면 각자의 우리 역할에 충실하게 뭐 직업적인 윤리를 다하는 것 뭐 등등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윤리적인 행위 자체가 삶과 의지, 심정, 자유 이 네 가지와 연결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점점 약화되어 가는 그런 시기였다는 거죠. 알아야 행동하고 의지가 또 있어야 행동하고 그렇게 느껴야 되고 뭐 측은지심 뭐 이런 얘기 우리 동양철학에서 나오듯이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다 나오는데요. 이 당시에 일종의 도덕교리서로 되어 있던 고백 성사책에서는 윤리적인 행위의 가치가 간단히 외적인 행위 사실에 따라서만 판단되었다. 근데 이게 약간 결과론적인 얘기겠죠. 이렇게 저렇게 했니? 안 했니? 너 윤리적이야?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은 도덕적인 책임 대신에 법률적인 책임만을 중요시했다. 당연히 흘러가게 되는 뉘앙스이고요. 왜냐하면 행위가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원칙이 법률의 원칙, 즉 여기 이제 게르만 민족의 법률의 원칙이었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실질적인 동해보복은 아직도 구약성서의 영향을 받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이 맥락이 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내용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가치를 지닌 윤리적인 행위가 사실은 그 사람이 이게 가치가 있는 건지 우리 플라톤에서 많이 했던 내용이죠. 뭐 우리가 윤리적인 것을 행동을 하려면 뭐가 윤리인지 알아야 되고 그 윤리를 알면서 끝나면 안 되고 그 의지로서 뭐 자기 의지, 뭐 인간 의지, 개인 의지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그 의지로서 행해야 되는데 행함에 있어서도 약간의 심정적인 마음에서 우러나는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얘기까지도 다 두루두루 해왔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점차 약해져서 이 날에는 윤리적인 행위 자체가 간단한 외적 행위 너 횡단보도 뭐 무단횡단했어? 뭐 그러면 너 비윤리적인 사람이네? 뭐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당연히 법과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조항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맥락이 또 성서와 영향 관계가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지점이고요. 이제 중간에 보면 역사적인 맥락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나? 요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민족 대이동의 소용돌이 당시의 시점에서 그리고 게르만 민족의 형성, 앵글로 삭슨족의 침입 등은 엄격한 법률을 필요로 하게 했다. 그리고 이러한 법이 실시되자 도덕이 빛을 잃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혼란한 이민족의 침입과 뭐 민족 대이동 이런 것들의 역사적인 맥락이 그때 당시에 겹치면서 법을 강하게 실시할 수밖에 없었고 법이 강화되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도덕이 빛을 잃게 되었던 당시의 시대적 그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재밌죠. 이게 오늘날에도 법이 강화될수록 도덕이 빛을 잃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사람들이 법만 지키면 되지 뭐 이런 거잖아요.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법의 목적일 텐데요. 뭐 정의와 같은 정의를 향해야만 하는 그런 목적 자체를 잊은 법은 진리가 될 수 없거든요. 그냥 하나의 조항에 불과하게 되지. 그래서 이제 교회 회의 등등에서 이런 법률 실행 자체를 반대했으나 이런 것이 사람들의 머리에서 쉽사리 떠나지는 않았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쉬운 걸 좋아하고 그렇게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라, 마라 하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게 편하고요. 하면 해라라고 하는 것, 옳다고 하는 것을 지침으로써 주어지면
그걸 의심한 사람은 사실 스스로 불편해지죠. 불편해지고 좀 동시대에서 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뭐 많은 수 질타를 받을 수도 있겠고요. 일시적이나마. 그런 것들이 여러모로 불편해지고 귀찮아지니까 사실은 그에 대해서 반박할 만한 사람들도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후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정과는 반대로 도덕을 다시 심정의 문제로 만들려고 아벨라르두스가 일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의지, 그리고 행한 일, 그러니까 두 가지를 분명히 구별을 지으면서 법률에 따라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고 한 인간을 죽이는 재판관, 숲에서 동물에게 활을 쏘다가 사람을 죽인 사수, 자기 아내인 줄 알고 남의 아내를 데리고 잔 남자, 자기 여동생인 줄 모르고 자기의 여동생과 결혼한 사람, 잠자다가 어린애를 깔아뭉개 죽인 엄마, 여기 이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모로 맥락들을 생각하면 좀 더 따져봐야 할 것이 있긴 하겠지만 법대로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 안에 이제 모든 과정과 특수한 상황에 있어서의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그게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든 모든 예들을 다 같이 고백성사 책에서 따온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 문제 삼은 것들을 알 수 있고 그는 결정적인 방법 때문에 정도를 지나쳐버리긴 했다라고 얘기를 여기는 힐시베르거의 목소리가 잠깐 나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이 심정과 동의에 달려 있다고 하면 죄를 짓는 행위는 실질이 없다고 그는 계속해서 주장했다고 하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는 뒤에 조금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뜻을 지니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말, 이제 고백록 관련해서 우리들은 한 가지 행위가 그 자체 안에 어떤 선한 것을 내포하기 때문에 그 행위가 선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선한 의도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선하다고 한다. 라고 하는 인용문을 실어놓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아우구스티누스 하면서 선과 악에 대해서 다루면서 여러 모순 지점을 좀 마주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선과 악이 실체가 아니고 결여다. 여기서도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선과 악이 실체이거나 플로티누스 앞서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신과 연결된 그런 플로티누스의 관점을 따르게 되면 인간의 원죄 자체가 신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게 모순 지점이 발생해서 그에 대한 단절 얘기를 하고 뭐 이런 내용들로 선과 악을 이해했던 아우구스티누스. 얘기를 이제 가지고 오면서 여기 아벨라르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마지막 문단에서는 이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잠깐 멈춰서 돌풀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특이하고 재미있는 질문 있으셨나요? 여기서? 저는 뭐 이게 그러니까 이 지금 봤던 게 이제 행위, 그러니까 법은 이제 행위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결과죠, 결과. 뭐 결과, 행위로 판단하는 건데 당시의 상황을 보고 아벨라르두스는 행한 일 이전에 그 심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과가 아니라 결과 이전의 원인이죠, 원인.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의지를 갖고 어떤 의도로 그 행위를 했냐. 요게 중요하다고 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벨라르두스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뒤에 문단은 힐슈베르거가 반박을 하고 있는데 그 실천과 의향이라는 단어로 이제 나누면서 의향만 가지고는 안 된다. 실천이 따라야 된다. 요거를 장황하게 인제 반박을 엄청 인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의향 실천 둘 다 중요하다. 뭐 당연한 얘기죠. 예예. 근데 아벨라르두스의 심정도 이해가 가고요. 당시의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너무 행위만 갖고 판단을 하는 게 '야 심정, 의도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막 예시까지도 디테일하게 들면서 아벨라르두스도 이해가 가고 이거에 반박하는 힐스베르거의 심정도 이해가 간다. 이해가 갔습니다. 예. 전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뒤에서 보다 보면 되게 아벨라르두스의 이야기가 저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꼰대 같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목소리처럼 들렸냐면 이제 MZ 세대라고 하죠. MZ 세대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자가진단 체크표가 있어요. 이제 나중에 돌풀님도 이 시간 끝나고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중 특징 중에 하나가 내가 피해를 입는 것도 엄청 싫어하지만 내가 피해를 주는 것도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내가 피해를 주지 않는 어떤 내 선에서 누군가가 침범하면 매우 강력하게 싫어하는, 혐오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내가 굳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침범하거나 피해를 주는 어떤 행동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되게 경멸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런 지점이 생기는데요. 이제 뭐 예를 들어 그런 예시가 있을 수 있겠어요. 지하철에서 내가 내 돈 이제 운임료를 내고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어서 이제 조용히 이제 이어폰을 끼고 뭐 영상을 보던 합니다. 그래서 MZ 세대 같은 경우는 최대한 남한테 피해 주지 않는 선에서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지내요. 왜냐하면 그 한 칸만큼은 내가 내 돈 주고 들어온 내 공간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좀 40, 50대 조금 60, 7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제 큰 소리로 유튜브를 막 이렇게 켜고 아니면 막 전화통화를 크게 하시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정말 그냥 노골적으로 쳐다봅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근데 그런 시선을 바라보는 이제 중간 세대 있죠. 한 40대, 50대 초반, 이제 저희 어머니 세대나 이모 세대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일반화시켜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각각의 시선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아, 저 사람들도 사정이 있겠지. 예, 참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목소리처럼 들렸어요. 여기 아벨라르두스의 이야기가 다 사정이 있겠지. 결과적으로 저 행동만 보면 딱 법 좋아하는 너네들 세대에서는 틀린 거 맞아. 그런데 저 사람들도 다 개별 사정이 있겠지. 근데 사정을 고려해주고 싶지 않은 법에 대한 입장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부분도 생기게 되죠. 만약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근데 그런 지점들을 여기 우리 그의 학설의 한계라고 하는 530페이지부터 531페이지 힐시베르거가 잘 지적을 해주고 있고요. 심정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는 견해는 동의할 수 없다. 이게 되게 격하게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이제 나는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 거야라는 뭐 동기나 의향만 가지고 그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처럼 사실은 약간의 노력이나 잘못을 했더라도 시정에 대한 제스처가 있지 않으면 인정받기 힘들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 그렇게 이해를 하신다면 아마 그 한계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받아들여진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가요? 이런 MZ 세대들의 생각을 공감하시는 쪽인가요? 아니면 좀 과하다 싶으신가요? 공감하고요. 그게 맞죠. 예, 그 논리가 맞죠. 그 논리대로 하면. 그죠. 남에게 그러니까 뭔가 이제 나는 돈을 내고 왔고 저도 공감을 해요. 맞는 말이에요. 예예. 그쵸. 그래서 나중에 한번 자가진단 테스트 해보시는 것도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531페이지 마지막 그 밖에로 시작하는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빠르게 읽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힐시베르거가 한계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지점의 맥락은 앞서 설명한 이제 쉽게 설명하긴 했지만 이러한 맥락들이고요. 그 밖에라고 시작하는 아벨라르두스는 주체성을 새롭게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스콜라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전통에 얽매여 있었다. 그의 윤리학의 조그만 요론은 한 사람의 유대아인 한 사람의 철학자 및 한 사람의 그리스도교 사이에 펼쳐지는 대화로 이룩되어 있는데 최고선과 행복, 덕 일반 및 덕에 대한 강론 등등 일반적인 도식을 따르고 있다. 덕론은 사추덕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한자어로 너무 한자어로 굳이 번역을 할 필요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들을 또 여러 가지 덕으로 배열하고 같은 시대 철학자들의 도덕설이라는 이 저서 그리고 옥스포드 윤리사화집 등등에 대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덕들도 하나하나 정리를 해두었고 도식화시켜 놓았다라고 이해를 해봤고요. 후대는 어떤 영향을 미쳤냐라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네, 뭐 제자들이 있었고 그에게 의존하고 있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어떤 영향인지 이제 내용이 있기보다는 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아벨라르두스뿐만 아니라 이 중세 철학자들의 특징이 대부분 뒤에 가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면 뭐 어떤 것을 새롭게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스콜라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전통이 얽매여 있었다. 이건 뭐 다른 철학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평가가 나와요. 헤슈베르거가. 전통의 당시에 당연히 인제 뭐 이 사람들은 뭐 철학자인 동시에 신학자였고 뭐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전통에 더 얽매일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러면 근데 학자라면 그래서 저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인제 공부를 하는 철학도로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전통에 얽매여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 우리 시대에 이 공부하는 우리를 만약에 인제 몇백 년 후에 후손들이 본다면 그 후손들이 우리를 보고 '아 그럼에도 요런 건 새로 왔는데 그럼에도 전통이 얽매여 있었다. 이 안타깝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네, 저 되게 공감해요. 예. 어디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파악하고 판단하는 게 지금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데올로기일 수도 있고요. 아 그게 뭘까요? 저는 인제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인간 중심주의 요즘 많이 뭐 화두가 되기도 하죠. 인간이 뭐 지구의 주인이고 뭐 그게 근대적인 사고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많이 깨고 우리는 일 인류 공동체를 넘어서 지구 온 생명 공동체로 인제 파악을 해야 되는 건데 뭐 고런 거 인간 중심주의를 깨는 거 아니면 뭐 페미니즘의 맥락에서 뭐 가부장적인 맥락 그런 것들을 깨는 거 혹은 뭐 요즘에 많이 깨지고 있지만 민족 중심 우리가 한민족이니까 뭐 한 가족이니까 뭐 이런 아니면 뭐 한 지역으로 뭉치고 어떤 학교를 나왔으니까 '우리 같은 학교지.' 뭐 이런 것들 혈연 뭐 지연 이런 것들 다 깨는 거. 그러니까 깰 것들이 많죠. 우리가 좀 인식해야 될 것들이. 그런 게 철학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 같아요. 예. 지니 님은 우리가 어떤 전통이 얽매여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자본주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자본주의가 어떤 양상으로 펼쳐지는지에 따라서 되게 다채롭잖아요. 부정적인 의미로 되게 다채로운데요. 우리의 정말 내면적인 어떤 은밀한 곳까지 다 자본이 잠식하고 있는 오늘날 안에서 도저히 우리는 자본에 벗어나서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 한 맥락에서 능력주의의 환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고 싶은데 사실은 능력만 있으면 뭐 경제적 능력이든 우리나라에서는 학력을 넘어선 학벌주의가 되게 심각하죠. 그래서 그 학벌주의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것처럼 처음에 뭐 입시에 대한 과열도 그러하고요. 이후에 또 직장을 얻게 되는 그런 맥락에서도 되게 큰 요소로서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 자식이 많이 배우면 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것이 좀 저는 환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 인제 요즘에 샌델에 빠져서 샌델 책을 많이 읽고 있는데 그중에서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다는 착각에서도 능력주의 환상에 대해서 그 부분적으로 많은 수 비판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로 그런 논의들을 계속 답습시키고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은 기득 세력이에요. 그런 슬로건을 아예 만들어내는 거죠, 이데올로기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거짓이라고 이제 이데올로기의 특징이 그러하듯이 되게 숭고하고 거짓이라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밖에 희망이 없어서 피지배층 같은 저희 같은 그런 사람들은 거기 하나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제 뭐 못된 환상이 생기는 거죠.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뭐 조금 더 어떻게 될 것 같고 뭐 많이 일하면 일할수록 보상을 좀 더 받아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무엇이든 뭐 사회 복지든 정치든 나의 노력을 어떤 방식으로든 증명해내야만 하는 그런 당위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여러 가지 미시적인 거시적인 측면 안에서 그 능력에 대한 어떤 증명, 자기 증명이에요. 또 남이 증명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되게 미화적으로 표현하는 것들, 뭐 자기 PR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죠. 그런데 좀 허구적인 오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좀 벗어나서 생각을 할 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논의도 가능할 텐데, 그런 논의는 둘 다 하기 싫어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기득 세력은 그 나름대로 그 향유하던 것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하기 싫을 것이고, 그냥 일반 평민들은, 우리 이제 많은 수의 평민들은 저를 포함한 먹고 살기 바빠서 사실은 하기가 힘들고요. 그런 희망조차도 그들에게 뺏어버리면, 우리에게 뺏어버리면 되게 피폐한 삶이 될 거라는 그런 막연한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제 우리 이 시대에 묶여있는 하나의 한계 정신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쉽지 않죠. 네. 아벨라루드스를 봤는데요. 뭐 아벨라루드스 덕분에 실제론과 유명론의 대립, 보편 논쟁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니님께서 혹시 이 아벨라루드스나 뭐 보편 논쟁 관련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제 정리 대신 아까 에티엔느 질송의 페테르 아벨라르라는 챕터에서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당시에 아벨라르의 영향력은 중대했다라고 시작하는 짧은 문단이고요. 아벨라르 자신이 아주 두드러지는 자질 때문에 똑똑한 사람이었던 거죠. 영광을 누리고 영향력을 미쳤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12세기 말, 심지어 신학에서도 전문적이고 엄격하고 완벽한 이런 정당화에 대한 이상이 생기게 된 것은 그의 또 덕임에도 틀림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반박했다는 건 사실은 반증으로서 그 절대 종교 권력이 엄청나게 힘이 셌다는 것을 계속 반증해주고 있었던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상 13세기 이제 넘어가게 될 텐데 교리적 종합 이런 데에서 이제 아벨라르의 영향이 또 한 번 발휘가 되기도 하고, 이때 아벨라르가 세운 지적 표준은 누구도 낮춰지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이고, 중세 철학사에서는 다소 신학에서는 좀 불운한 아벨라르였지만 아벨라르가 신학에 가져다 준 것만큼은 매우 풍성한 것이었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후에 바로 또 계속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